안녕하세요, 쉼터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 뒤 분명히 할 말은 다 했는데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요. 가족에게, 오랜 친구에게 혹은 동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서도 저 사람은 결국 나를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밀려오는 그런 밤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허전함의 원인을 상대방의 무심함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내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말을 보태고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며 어떻게든 상대방의 이해를 끌어내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공허함의 진짜 뿌리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해받으려고 애쓰는 동안 정작 나 자신을 조금씩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을 꺼낼 때마다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내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계산하며 때로는 진심과 다른 말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면 안도하고 눈빛이 흐려지면 서둘러 말을 바꿉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남는 것은 상대의 이해가 아니라 내 마음 어딘가가 닳아버린 느낌입니다. 분명히 나를 표현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이상한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정약용은 이 문제를 일찍이 알아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뜻이 오해받는 일을 수없이 겪었고 그때마다 해명하고 설득하려 애를 썼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 올린 상소가 왜곡되어 전해질 때면 밤새 해명의 글을 썼고 뜻을 함께하던 벗이 등을 돌릴 때면 긴 편지로 진심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의 이해를 바라는 순간 내 마음의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상대방의 고개 끄덕임 하나에 안도했다가 고개를 젓는 모습에 무너지기를 반복하면서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요.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욕구 중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마음, 학창 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싶었던 마음, 성인이 되어서도 동료와 가족에게 내 가치를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문제는 그 욕구가 지나쳐서 나의 중심까지 상대방의 손에 맡겨버릴 때 생깁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 선택이 옳았는지, 내 감정이 정당한지를 남의 반응으로 확인받으려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외부에 내어주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어준 자리는 다른 무엇으로도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붙잡으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의 자리인가요? 누군가의 이해를 얻기 위해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말을 했고 그 말들 속에서 나는 얼마나 온전히 나로 남아 있었나요? 이 질문을 품고 함께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받지 못한 밤의 허전함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허전함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천천히 살펴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의 갈망이 가져오는 가장 큰 손실은 관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바로 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나눠보려 합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젊은 시절 정약용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한양의 여러 선비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고 새로운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학문은 오래된 틀 안에 머물러 있었고 정약용은 그 틀을 넘어서는 질문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 따뜻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선배 관료들은 그의 개혁적인 생각을 위험하게 여겼고 어떤 이들은 젊은이의 패기를 건방지다고 평했습니다. 처음에 정약용은 그런 평가들이 억울했습니다.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설명하고 더 정성스럽게 자신의 뜻을 전하려 애썼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생각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풀어놓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은 미리 해명하려 했습니다. 관직에 오른 뒤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담은 상소를 올리면 그 뜻이 왜곡되어 전해지기 일쑤였고
함께 뜻을 나누던 동료마저 정치적 이해관계 앞에서 등을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정약용은 밤을 새워 해명의 글을 썼습니다. 오해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 내 진심만큼은 알아달라는 마음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오해가 생기면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쓰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제3자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해명의 글을 쓰고 나면 오히려 더 지쳤습니다. 억울함이 풀리기는커녕 마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했다고 말해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했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면 더 긴 설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는 그 피로의 정체를 알아차렸습니다. 억울함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사건은 잊히고 오해했던 사람도 떠나거나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당시에는 그토록 중요해 보였던 일들도 아득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해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를 갉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갈망하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그 반응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잠시 안심하고 냉대를 받으면 곧바로 흔들립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두고 마음의 주인 자리를 남에게 내어주는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하루가 결정되고 남의 한마디에 따라 내 감정이 오르내린다면 그것은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맡겨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열쇠를 남에게 건네주고 문을 열어달라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차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해를 얻으려 하기보다 나 자신이 나를 이해하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쏟기로 한 것입니다.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상처받고 지치고 때로는 절망하면서 조금씩 깨달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알아달라는 마음이 클수록 내 안의 힘은 줄어들고 그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단단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관직 시절과 가정, 제자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남의 이해에 마음을 걸어둘 때 사람은 특정한 순간들에서 무너지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상황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남의 판단에 맡겨버린 순간이라는 공통점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순간들을 4가지로 정리했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디서 흔들리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간은 칭찬을 듣기 위해 말을 꾸미기 시작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과장으로 시작합니다. 있었던 일을 조금 더 극적으로 말하거나 내 역할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립니다. 상대방이 감탄하는 표정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어 점점 더 꾸며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진짜 나와 말 속의 나 사이에는 틈이 생기고 그 틈은 시간이 갈수록 벌어집니다. 결국 칭찬을 들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건 진짜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야라는 허전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칭찬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외로워지는 역설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순간은 변명으로 밤을 새우며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설명을 되풀이할 때입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 긴 설명을 준비합니다. 종이에 적어보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수십 번 리허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명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할수록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 설명이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인가 하고요. 변명이 변명을 낳고 해명이 또 다른 해명을 필요로 하는 악순환 속에서 진실은 점점 흐려집니다. 결국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전에 나 자신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세 번째 순간은 한 사람의 평가에 하루 기분이 흔들릴 때입니다. 아침에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들으면 하루가 밝아지고 점심때 다른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말을 들으면 하루가 어두워집니다. 저녁에 또 다른 사람이 위로의 말을 건네면 다시 기분이 나아졌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 불현듯 떠오른 누군가의 표정에 다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내 감정의 색깔이 전적으로 남의 입에서 나온 말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부느냐에 따라 이리저리 떠밀리면서 정작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 순간은 오해를 풀겠다고 새로운 오해를 낳는 말을 계속 보탤 때입니다. 처음에는 한마디로 끝날 수 있었던 이야기가 설명을 덧붙일수록 점점 복잡해집니다. 상대방은 처음의 오해보다 나중에 덧붙인 말에서 더 큰 문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로 시작하는 문장이 10개를 넘어가면 듣는 사람은 이미 내용보다 그 필사적인 태도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수습하려 할수록 상황이 커지는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용기입니다. 이 네 가지 순간에는 모두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내가 아닌 남에게서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마음 주인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떤 관계 앞에서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평판을 거울에 자기 이해를 연못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삶의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시선에 의지할 때와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그 비유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거울은 빛을 받으면 눈부시게 빛납니다. 햇살이 비치면 방 안 가득 빛을 뿌리고 보는 사람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잘 닦인 거울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이고 그 선명함이 주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모습이 일그러지고 빛의 방향이 바뀌면 금세 어두워집니다. 구름이 해를 가리는 순간 아까 그 환한 빛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무엇보다 거울은 지금 앞에 있는 것만 비출 뿐 지나간 것이나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칭찬을 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거울에 반사된 빛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밝고 화려하지만 그 빛이 사라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음 칭찬을 위해 다시 빛을 찾아 헤매게 되고 그 빛이 오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반면 연못은 다릅니다. 연못은 겉에서 보면 그저 고요한 물웅덩이일 뿐입니다. 거울처럼 번쩍이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의 시선을 끌지도 못합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연못은 그 자리에 묵묵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고요히 가라앉은 연못은 시간이 갈수록 물이 맑아지고 깊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탁했던 물이 조금씩 투명해지면서 물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돌멩이도 보이고 느릿느릿 움직이는 물고기도 보입니다. 맑은 날에는 수면 위로 하늘까지 비추게 됩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일은 이 연못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남들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스스로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깁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고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처음 사회에 나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도 거울 앞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거울 속 모습을 고치느라 정작 내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없어집니다. 바깥의 평가에 맞추어 이리저리 자신을 조정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없이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평가가 없으면 불안하고 칭찬이 없으면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나이가 들수록 연못가에 앉아 물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떤 순간에 기뻐하고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를 알아가는 일 말입니다. 이런 자기 이해는 거울처럼 한순간에 빛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고요히 들여다보아야 비로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번 알게 된 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의 평가가 바뀌어도 상황이 뒤집혀도 내가 나를 안다는 그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어떻게 비추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는가입니다. 거울의 빛은 빌려온 것이지만 연못의 깊이는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유배 이전 정약용은 형제와 벗, 제자들 사이에서 수많은 관계의 부침을 겪었습니다.
한때 뜻을 함께하던 사람이 정치적 상황 앞에서 등을 돌리기도 했고, 믿었던 친구가 어느 순간 냉담해지기도 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실망이 엇갈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정약용의 생각에 동의하다가도 세상의 시선이 달라지면 거리를 두었고, 어떤 이는 처음부터 그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정약용은 이런 관계의 변화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오해하면 밤잠을 설쳤고, 누군가의 냉대를 받으면 자신의 가치 전체가 부정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에 하늘을 나는 듯 했다가 차가운 눈빛 하나의 땅으로 꺼지는 하루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정약용은 그 시절을 돌아보며 상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남의 오해 그 자체가 상처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하지 못하고 그 답을 남에게 맡겨버린 데 있었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 선택이 옳았는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물을 때 그 답을 나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서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의 빈칸을 남의 이해로 채우려 할 때 우리는 끝없는 불안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채워진 것 같아도 금세 비워버리고, 비워버리면 다시 누군가에게 채워달라고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집의 기둥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 집인데 기둥이 남의 손에 있으니 그 사람이 기둥을 세워주면 집이 서고, 기둥을 빼버리면 집이 무너집니다. 오늘은 칭찬의 기둥이 세워져서 기분이 좋다가 내일은 비난의 바람에 그 기둥이 흔들려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대방의 한마디에 들떴다가 또 다른 한마디에 추락하는 롤러코스터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롤러코스터에서 내리지 못하는 한 마음의 평화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닙니다. 기둥을 맡긴 쪽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옳은지 그른지, 가치 있는지 없는지, 외롭지 않은지의 답을 내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평생 남의 입을 쳐다보며 살게 된다고요. 그것은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매여 있는 삶이라고요. 물론 타인의 피드백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친구의 조언이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고, 스승의 지적이 미처 보지 못한 허점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드백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최종 심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는 하되 판정은 내가 내려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옳은지, 가치 있는지, 외롭지 않은지에 대한 답을 지금 누구에게 맡겨두고 계신가요? 배우자인가요? 부모님인가요? 직장 상사인가요? 아니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인가요? 그 답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흔들림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림의 뿌리는 남이 아니라 내가 비워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먼저 내가 채워야 합니다. 유배지에 머물던 시절, 정약용에게는 억울한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의 이름을 함부로 꺼내며 비방했고, 한때 동지였던 이들은 침묵하거나 등을 돌렸습니다. 멀리 떨어진 유배지에서는 소식을 전해 듣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오해가 퍼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약용은 자신을 향한 비난이 어떻게 커져가는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써서 해명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알아달라고, 적어도 사실만은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긴 밤을 새워 정성스럽게 글을 쓰고 누군가에게 부탁해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정약용은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해명의 편지를 쓰는 시간에 책 한 줄이라도 더 읽고 글 한 줄이라도 더 적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자기 삶을 스스로 해석하는 글과 책으로 남기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유배지의 좁은 방에서 그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를 비롯한 수많은 저술을 이어나갔습니다. 춥고 외로운 밤에도 붓을 놓지 않았고, 몸이 불편한 날에도 한 줄씩 글을 보탰습니다. 그 글들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생각했으며 무엇이 옳다고 믿는지를 기록한 글이었습니다.
남에게 읽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증명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말년에 이르러 정약용은 조용히 회고했습니다. 나를 오해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시에는 그토록 크게 느껴졌던 그들의 비난도 세월 앞에서는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해석한 글은 남았습니다. 그 글들이 나를 변호하고 나를 설명하고 나를 증명합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구걸하듯 얻으려 했다면 이 글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았기에 오히려 이해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처를 대하는 두 가지 방식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상처를 곱씹으며 원망 속에 머무는 삶입니다. 왜 나를 몰라주느냐, 왜 나를 오해하느냐고 되뇌면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밤마다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을 떠올리고 내가 했어야 할 말을 생각하며 분함을 삼킵니다. 다른 하나는 같은 상처를 공부와 성찰의 재료로 바꾸는 삶입니다. 상처가 주는 아픔을 부정하지는 않되 그 아픔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18년의 유배를 허비가 아닌 축적의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받고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의 이해를 얻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인지, 아니면 그 시간에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나의 이야기를 기록해 나갈 것인지 말입니다. 물론 어떤 관계에서는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오해를 풀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의 이해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쪽에 더 가깝습니까? 상처를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재료로 삼아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노년의 시간은 앞으로 남은 날보다 뒤돌아볼 날이 더 많은 시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끝없이 펼쳐진 것 같던 미래가 어느 순간부터는 유한하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모든 기회를 잡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은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더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가 더 절실해집니다. 정약용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 후반부에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음, 시간, 기록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말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칭찬하고 누군가는 비난합니다. 어떤 이는 격려하고 어떤 이는 의심합니다. 같은 행동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고 어제의 칭찬이 오늘의 비난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모든 말에 반응하며 이리저리 흔들려도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체력이 있고 상처받아도 금세 아무는 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흔들림에서 회복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것은 듣되 그 말이 내 마음의 중심까지 흔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닷을 내려두고 파도가 쳐도 자리를 잃지 않는 배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설명에 쓰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씁니까? 물론 어떤 오해는 풀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오해,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오해는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풀리지 않을 오해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오해는 설명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깨달았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쏟는 동안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은 줄어든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점차 설명의 시간을 줄이고 공부와 기록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남을 설득하는 데 하루를 쓰기보다 나를 정리하는 데 하루를 쓰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마음을 적어두는 기록입니다. 기록은 단순히 일어난 일을 옮겨 적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생각했으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뒤돌아볼 때 나침반이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왜곡되지만 기록은 그 순간의 나를 그대로 담아둡니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내내 기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들이 그의 생각을 정리해 주었고 흔들릴 때 다시 중심을 잡게 해 주었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기록 속에는 내가 아는 내가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남이 너를 이해하는데 하루를 쓰지 말고 너 자신을 이해하는데 하루를 써라. 그것이 늙어가며 지켜야 할 품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께도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남의 마음을 설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까? 아니면 나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까?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놓아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비 오는 날 창문 너머로 빗줄기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밖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지만 지붕 아래에 있는 나는 젖지 않습니다.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씨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집을 어떻게 지을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남의 이해를 날씨에, 자신의 마음을 집에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가 평생을 두고 깨달은 것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는 그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보려 합니다. 날씨는 변덕스럽습니다. 아침에 해가 났다가도 오후에 먹구름이 밀려오고 어제는 따뜻했는데 오늘은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일기예보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정확히 맞지 않는 날이 많고 맑을 것이라 믿고 나섰다가 소나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맑은 날을 바라도 날씨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남의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나를 이해했다가 내일은 오해합니다. 어떤 관계는 한동안 따뜻했다가 어느 순간 아무 이유 없이 차갑게 식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설명해도 상대방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우가 있고 애초에 이해할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상대방의 마음까지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심을 전하는 것뿐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온전히 상대방의 몫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하늘만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오늘은 맑으려나 내일은 비가 오려나 하고 날씨에 마음을 맡긴 채로요. 반면 집은 내가 짓는 것입니다. 어떤 재료를 쓸지, 얼마나 튼튼하게 지을지, 어디에 창문을 낼지, 문은 어느 방향으로 열리게 할지 모두 내가 정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품이 들지만 한번 단단하게 지어놓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젖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기와 몇 장이 날아갈 수는 있어도 기둥이 튼튼하면 집은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일은 이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알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고 어떤 말에 상처받으며 무엇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이 알문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스스로를 관찰하고 질문하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인 자기 이해는 남의 평가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남의 이해는 변덕스러운 하늘일 뿐이고 나를 이해하는 마음은 내가 평생 머물 집이다. 하늘을 탓해봐야 날씨가 바뀌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거나 지붕 아래로 들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튼튼한 집이 있다면 어떤 날씨가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8번째 장이 끝나가는 지금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자리입니까? 이해받지 못한 밤의 허전함은 상대방이 주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지 않은 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이해받는 만큼 단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아는 만큼 고요해집니다.